안녕하세요. 부자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토부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2월 7일에 나왔던 보도자료인데요. 도심복합개발법의 하위 법령, 그러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고요. 그것이 2월 7일부터 이제 본격화됨으로써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겠다. 그런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개 영상에 대해서 조금 깊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 이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제 여기를 보시면 블로그 전자책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대문구랑 성동구, 마포구 편이 이제 출간이 된 상태로 만약에 해당 자치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전자책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도심 복합개발 사업,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되었었던 곳입니다. 바로 이 도심지에서 도심지에 위치하더라도 사업성이 낮아가지고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에 이제 여러 가지 용적률 상향 등이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고밀 개발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했던 사업이죠. 하지만 조금 우리나라 사람이랄까요? 조금 이제 공공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도 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곳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곳들. 사실 또 이게 3080 도시공공복합 사업은 또 현금 청산 이슈가 있잖아요. 바로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지정된 이후 매수자들도 무조건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라든지 그런 것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도심복합개발 사업 민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제 22년 8.16 대책이라 하죠. 거기서 이제 도심복합 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지금 법이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22년 8월 16일 그 8.16 대책이라 하죠. 그때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정비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바로 이 조합 방식이죠. 근데 지금 정부는 이 조합 방식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좀 저는 이게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된다. 이렇게 글을 전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장기화되는 이슈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문성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조합의 전문성 부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나 뭐 리츠 활성화 시키겠다.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민간도심복합 사업을 신설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권 때는 공공이 주도해서 이제 도심복합 사업을 추진했었죠. 바로 공급 확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 반발, 예를 보시면 전체 후보지 76개소 중에서도 45개소가 당시에도 동의 요건을 미충족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바로 민간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도심복합개발법을 22년 12월에 일단 제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숫자는 사실은 뭐 정부가 말하는 것이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나와있죠. 뭐 신탁, 리츠 등을 활용해가지고 전문기관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 비조합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디벨로퍼 금융기관 이런 것들을 출자한다든지 신탁사의 토지를 신탁하여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비조합 방식, 그러니까 조합 방식에 문제가 많다라고 일단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 제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시행도 보시면 성장 거점이라든지 주거 중심형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고요. 성장 거점형에는 고밀,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도시 혁신 계획구역 적용을 해가지고 고밀 복합 개발하겠다. 주거 중심형으로는 주거 중심 고밀 개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뭐 도심, 부도심, 노후 역세권, 중공업지역 이 성장 거점형이 바로 이 도심, 부도심과 관련되어 있고요. 주거 중심형이 바로 이 노후 역세권이랑 중공업 지역이랑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당시에도 22년 8월 16일 그 대책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공공기여라든지 사업 절차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22년 12월에 도심복합개발법을 제정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데 또한 이 공공도심복합 사업을 완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이제 도심복합개발 사업, 그러니까 공공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들은 공공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바로 호응이 낮은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동의율이 30% 미만인 곳들은 공공후보지 철회 후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여기에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좀 리스크가 크긴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실은 이 3080 도심 공공 복합개발 사업지로 지정된 곳들은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청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 가치를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입지 좋은 것들, 사실은 지금 3080 도심공공 복합사업지들 보면 좀 예를 몇 가지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바로 이 목동역에 있는 것입니다. 목동역. 이런 것들. 초역세권, 역세권이 위치했죠.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영등포, 여기도 많습니다. 여기 영등포역, 이 뒤쪽으로 보시면, 이게 두 개 다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건 당연히, 이제 현재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인근의 부동산에서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현금 청산 이슈 때문에 제 가치를 못 받고 있지만, 혹시나 추후, 이런 식으로 호응이 낮은, 그러니까 공공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호응이 낮은 곳들은 이제 철회 후 민간 사업, 그러면 사실은 이 현금 청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과 이런 것들 잘 보면 저는 이 3080 도심공공복합 사업지 이런 것들에도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차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났던 이제 25년 2월 7일에 났던 그때도 동시에 이런 식으로 나왔죠. 바로 지금 성장 거점형이랑 주거 중심형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볼까요? 성장 거점형을 볼게요. 타 정비 사업과 달리 노도에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좀 다른 이때까지 그 방식이랑은 좀 첫 번째 처음 나오는 문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노도랑 상관없이 성장 거점형, 그러니까 복합개발 사업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파격적이지 않나요? 저는 나름 파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아무 때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아니죠. 바로 도심, 부도심.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서울에도 보면 이제 중심지 체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도심, 7강역 중심 그런 것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활권의 중심 지역이라든지 대중교통의 결절지죠. 결절지는 이제 보시면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500m 이내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거중심일 경우는 부지 면적의 가반이 역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그러니까 역세권이거나 아니면 중궁업지역, 이런 것들 키워드를 봤을 때 이런 것들 앞으로 좀 잘 봐야 된다. 근데 다만 여기는 노후도를 봅니다.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성장 거점형은 노후도랑 관계없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두 번째, 다만 여기서는 중심지, 앞으로 이제 이런 중심지 체계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 중심지형은 역세권 이때까지 중요했죠. 여러 가지 사실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역세권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플러스 이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가능하다. 그리고 중앙업지역도 이런 것들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대부분 산악권이죠. 이런 산악권 대개정도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 키워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시행령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토부 이 보도자료에는 이것들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이 조건만 끝이 아니거든요. 보시면 시행령을 가져와 봤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더 자세하게 이제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성장 거점형 이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드 조건이죠. 모두 갖춰야 된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3도심, 7강역 중심,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구 중심지 이런 것들, 지역 중심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되고, 또
또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 그리고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주택 단지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사업 시행 면적의 30% 이하여야 됩니다. 공동주택이. 그러니까 너무 공동주택만 지금 복합개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른 저층주거지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실은 서울에는 뭐 빈 땅이 없으니까 뭐 저층주거지가 많겠죠. 같이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하는 것. 단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거중심주의형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모두 갖춰야 된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역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내 또는 중공업지역 그리고 5,000제곱미터 이상. 노후도 여기는 이제 노후도 본대했죠 아까. 여기 40% 이상.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40% 이상이고,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면적이 약 2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사업 시행 면적이 30%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 당연히 시행령을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816 대책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뭐 조합에 여기서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해가지고 조합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조합 방식, 그래서 지금 전문 개발 기관이 신탁사나 이제 여러 가지 리츠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민간 시행자들이 더 이익을 따집니다. 그들은 민간 시행자들이 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는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리스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리스크, 이익을 따지겠죠. 그래서 더 이익을 따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돈이 개발되는 곳에 자신들의 자원, 위험도를 이제 따져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더 입지적으로 좋은 것들, 그런 것들에게 집중될 것이고, 사실은 입지가 떨어지는 것들, 사업성이 안 좋은 것들은 민간 시행사들에서 과연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정부의 트렌드를 보면 어떻게 했나요?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자기 땅 소유자들한테도 개발 이익을 못 가지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바로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제 같은 건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땅에서 개발하는 것들. 근데 너희들 지금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한수를 해 가겠다. 뭐 이런 법들을 만드는데 민간 시행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과연 얼마나 정부는 지원을 해줄 것인지, 또 뒤에 지금은 이제 주택 공급이 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데 또 추후에는 또 여러 가지 이상한 규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민간 시행자들이 얼마나 이 사업에 참여를 할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사실은 리츠 하던데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죠. 성장 거점형에서는 뭐 도시 혁신 구역을 해가지고 뭐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복합개발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뭐죠? 여기 보시면 건폐율도 법적 상한,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0%까지 완화 가능하다. 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이때까지는 법적 상한 용적률이 최고였는데 이거를 넘어서는 용적률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이것도 좀 재밌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적으로 최고 상한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 법적 상한 용적률을 넘어서는 뭐 1.2배, 뭐 1.4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넘어서는 용적률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간에 따라 지나감에 따라서 결국은 이게 비욘드 존이 이런 개념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도심개발법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사업 시행자란 지금 여러 가지 이 시도지사에게서 지정하는 자를 말하는데 시행자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도 법률을 보면 시행자 보실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죠. 그리고 지방공기업. 근데 여기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들도 일단은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20명 이내여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이내여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이 과연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토지 등 소유자들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일단은 참고로 알아주세요. 근데 이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도 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는 바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건축물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땅을 안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자세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할 때 다 목적이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거기서의 토지 등 소유자, 내가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냐.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개발 사업에 관심 있느냐에 따라 다 관련 법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보면 이런 것도 보시면 일단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지금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대한 동의를 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아까 이것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는 우리가 시행자라고 했죠. 시행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업 시행자, 이제 진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결국은 토지 등 소유자는 될 수 없고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사라든지 이건 다 공공기관 성격이죠. LH,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어쨌든 간에 민간에서도 사업이 참여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당연히 이런 것들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공공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이 개발이 어려운 것들, 원래 이제 공공이 주도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것들을 민간, 그러니까 이 민간도 우리가 조합이 아니라 신탁이나 리츠 이런 전문기관을 활용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근데 과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지 더 돈이 되는 사업성이 좋은 곳들만 따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역세권, 중업적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말했죠. 기술정비 사업에서 조합의 비전문성,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가지고 조합 설립 없이 그냥 조합 방식이 아니라 비조합 방식으로 토지주가 이런 리츠 그리고 신탁 이런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형적인 정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게 토지 등 소유자도 보시면 분양권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 대상으로 한 명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유지분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후에 이 도심복합 개발 혁신지구 내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하는 자는 지금 이 1항에도 제외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매수를 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권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금 생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예외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대통령으로 이건 시행령을 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 조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보면 이게 시행령을 보면 10년 소유 5년 이상 고전 사람을 양도한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법을 다 잘 봐야 돼요. 시행령이랑 이런 것들. 그래서 시행 절차를 보면 이제 입안을 제한하죠. 사업 시행 예정자가요. 그리고 입안을 합니다. 사정부터 시장이나 군수 등이. 그리고 사업자를 결정합니다. 시도지사 등이. 그리고 통합심의.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그러니까 비저업 방식으로 일단 추진을 하겠다. 근데 아까 입안 방식. 그러니까 입안 방식 있잖아요. 첫 번째 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도 동의 요건들 다 단계마다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도 이런 것들 보시면 이 구조 사망이 보시면 이거거든요. 이제 보시면 시도지사가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복합개발 계획을 결정한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부에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때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80 도심공공복합사업지는 현금청산 권리산정 기준일이 그 지정일 날짜 이유고 거래 자체를 막은 것이거든요. 공공복합사업은. 근데 민간에서는 그런 것들은 완화해준다. 다만 이 권리산정 기준일 우리가 도정법에서 볼 때와 마찬가지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고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현금청산이냐 현물 그러니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냐 이것들이 따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복합사업지에 비해서는 규제가 완화되었다. 사실은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표현보다는 도시공공복합사업이 이상했죠.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준주거 지역은 14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준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복합개발 계획이 특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도심공공복합개발사업지에서도 기회를 어디를 보고 있냐. 기존에 3080 도심복합개발사업지로 지정된 곳들 중에서 동의율이 안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시면 저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저는 참고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옥동역, 역세권 이런 것들 아파트 가격이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복합 개발사업 특히나 아까 이 정부가 말했던 조합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과연 도심복합개발 사업이 잘 이제 해결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